안녕하세요. 밑줄 그어 수다의 주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친구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게 된 다영입니다. 수정 언니가 주방으로 파견을 가게 되어서 제가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밑줄 그어 수다를 시청해 보았나요? 네, 어제 급히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잔잔한 분위기에 반했었는데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이런 분위기를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영이의 밝은 에너지가 담고 싶었는데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다영이와 게스트 한 명을 더 초청해서 3명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같이 청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는 보라 언니와 함께 밑줄 그어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은 고미숙 선생님의 청년 백수를 위한 길이의 인문학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길 위의 경제, 길 위의 배움, 길 위의 우정, 길 위의 에로스, 길 위의 가족, 길 위의 복수, 길 위의 존재, 길 위의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청년 백수들의 고민들을 임꺽정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임꺽정은 어떻게 바라보았고 살아갔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책의 앞부분인 길 위의 경제, 길 위의 배움, 길 위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보라 언니는 어느 부분에 밑줄을 그으셨나요? 저는 사실 밑줄 그어 쓰다의 주희가 그 초대를 했을 때 망설였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밑줄을 긋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게 엄청 많겠네요. 근데 매번 느끼지만 너무 많은 건 거의 없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수많은 밑줄 중에서 뭘 먼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지. 제가 27쪽에 같은 부분이 솔직히 충격이었다.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롭다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 바쁘고 분주하지? 그러면서도 늘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지지? 이 부분이 뭔가 늘 바쁘고 분주한 것 같아서 왜 그럴까? 뭐 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요? 뭐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 자체가 늘 바쁘고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여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많이 괜찮아졌는데 내내 뭔가 하루 종일 막 그때 제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기 전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을 할 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근을 막 하면서까지도 바쁘게 뭘 계속 하면서 지내는데도 뭔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뭔가 계속 해야 될 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늘 마음이 좀 그래서 자기 전에도 늘 오늘 내가 뭘 했지? 이렇게 하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눈 뜨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는데 왜 이렇게 늘 부족한 기분이 들지? 그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었는데 그 뒤쪽에 사실 배움에 대한 제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배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뒷부분에 85쪽에 보면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첫 번째 쪽 앞쪽에 보면 이게 여기 부분이 갑자기 훅 건너뛰었는데 누구였어요? 이주팔, 갓바치 이주팔이 네. 이제 스승 이천년한테 배우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그 문을 쓸고 뭐 청소를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 처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옛사람은 선생의 집 문 앞에서 석자 눈이 쌓이도록 서 있었다 하니 나도 그만한 정성을 보이리라. 이 생각을 하면서 다리에 피가 내리도록 서 있어. 이게 무슨 말이죠? 서 있으면 밑으로 피가 내려가니까. 절인 걸 말하는 거구나. 나는 피가 막 철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남이 다리가 심지어 남의 것 같이 될 정도로 서 있었다. 그런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이 주팔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자신의 이 무모한 열정으로 스승과의 인연은 맺어졌고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다. 이름하여 시절이년. 문득 초조해하는 것은 죄라는 카프카의 말이 떠오른다. 뜻을 세우고 지혜를 터득하는 여정에서 초조해한다면 그건 일종의 형용 모순이다. 지혜란 이 초조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므로.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근데 진짜 이게 초조해하는 게 죄라는 걸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항상 나는 그냥 뭔가를 배우거나 그러니까 뭘 할 때도 항상 이게 초조함을 느꼈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지혜를 터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초조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술을 배우는 건데 근데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뭔가 늘 초조했던 것 같아. 내가 뭔가 이걸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뭔가 그 배움에 좀 딱 집중을 못 하고. 맞아. 근데 그래서, 왜 초조해하는 것은 죄라고 말을 했을까? 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카프카가 말했으니까 죄지.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왜 초조해하는 게 죄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이게 저도 잘 초조해해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죄인지는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갓바치의 행동을 보면 기다리잖아요. 엄청 그 스승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는 그 과정이 좀 엄청 뚝심 있게 보이고 막 그 여기에 대한 정말 무한한 신뢰가 딱 느껴지는데 이 상태에서만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래야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안 그러면은 계속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무언가가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다 튕겨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초조함이 죄라는 거에는 약간 좀 명확하게 설명은 안 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확실히 방금 다영이 얘기한 것처럼 초조하면 뭔가 딱 시야가 딱 가려지는 기분이 들긴 해요. 뭔가 맞아. 당장 눈앞의 거에 급급하게 되거나 근데 주변 사람들을 좀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만 진짜 초점이 너무 가까워져서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영이는 어디 쳤나요? 저도 근데 이 부분 체크하긴 했었어요. 이거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81쪽인데요. 81쪽의 세 번째 줄인데 알다시피 근대 이전은 구술 문화의 시대였다. 모든 것이 구술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시절 이야기는 소통의 수단이자 오락이요 예술이었다. 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에 반해 우리 시대는 서사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서사적 본능을 망각해 버렸다. 자신의 일상, 자신의 인생, 자신의 배움이 모두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것이다. 동시에 청각도 잃어버렸다.
청각 자체도 현저히 떨어졌지만 경청의 힘을 익히려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속내와 인생 역전을 멋들어지게 이야기할 줄도 모르지만 남의 사연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줄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인상이 깊었는데, 왜냐면은 좀 임꺽정을 실제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만으로도 임꺽정의 말빨? 이 사람들의 말빨이 너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되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 근데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되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를 듣는 사람도 귀 기울여주고 함께 이렇게 울고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서사적 본능이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좀 찾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여기 또 뒤에 보면은 그냥 뭔가 이게 서사하니까 뭔가 생각이 났는데 여기도 115쪽에 보면 우리 시대는 대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도 실상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참 빈곤하기 짝이 없다. 지인들끼리 모여 나누는 이야기란 게 주로 두 가지다. 남에 대한 험담 아니면 자기 자랑, 그나마도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 여기 꺽정이랑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친구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들은 절대 착하고 좋은 놈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서로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들이다. 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좋은 사람들이라 서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기에 좋은 친구들이 되었다. 결국 핵심은 말이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크다. 운명의 리듬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콩푸가 필요하다. 투명하게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의식과 원망의 장벽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난 주의가 있지 않았던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115쪽에 보면요. 자신의 그래서 그런 깊은 이야기들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낯선 사람들, 뭐 심리 상담소나 정신과에 가야 겨우 꺼내놓는다. 또 실상을 들어보면 별게 없대요. 찔리는 말이로군요. 근데 다들 자신을 상처받은 영혼이라 생각한다. 근데 이상한 게 이 7조령 그 임꺽정에 나오는 임꺽정과 그 친구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기엔 다 하나같이 트라우마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막 백정 출신이기도 하고 막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원한과 복수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드러낸다고. 이게 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콤플렉스라고 또 그거를 분석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뭐 나의 트라우마고, 왜 우리 시대에서는 그거를 막 이렇게 자기 안에 가두고 뭔가 이렇게 숨겨놓고 그걸 자꾸 이렇게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을까? 사실 그 일은 그 일이고 지금 나는 거기서 어쨌든 벗어났으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다르게 뭔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그 과거에 어떤 특정한 기억이나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매여서 살게 될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뭔가 이런 깊은 이야기? 뭔가 진짜 내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도 근데 나는 좀 잘 못 해봤던 것 같아. 그냥 뭔가 이 친구도
뭔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거나 뭔가 그런 게 있을 텐데 굳이 막 내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해야 할까? 뭔가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게 뭔가 또 뭔가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안 물어보는 게 오히려 막 더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깊은 이야기는 어떤 분위기, 어떤 특정한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던 서사하는 이야기하는 능력, 그리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하는 능력, 이게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진솔하고 뭐 깊은 얘기 같은 것들, 뭐 그런 얘기들은 뭔가 무겁고 진지하고 좀 사람들이 좀 들으면 부담스러워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막 자기가 처한 상황 같은 것들을 되게 가볍게 그리고 솔직하게 위트 있게 얘기하잖아. 재밌게 듣는 사람이 재밌게. 그런 능력이 정말 부재한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은 사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뭔가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쉽게 꺼낼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이랑 막 깔깔대면서 막 웃고 얘기 막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되게 헛헛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 헛헛할 때가 있어. 맞아. 107쪽에서부터 이제 108쪽까지 이어지는 그 몸으로 소통한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부재한 게 이 우정과 의리인 것 같고, 그 이 우정과 의리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들과 접속하고 그래서 길 위에서 기꺼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필요한 능력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제 107쪽에서 108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대인들이 우정에 약한 건 무엇보다 이 단순한 소통법을 망각한 탓이다. 현대인들은 몸보다 마음, 그것도 자의식과 망상으로 가득한 대화에 훨씬 익숙하다. 자신의 몸조차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 타자의 몸, 그 몸에서 내뿜는 원초적 메시지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겠는가? 심지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어설픈 대화보다 아예 생각 자체를 내려놓고 몸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근데 이게 신체로 소통한다라는 거 그게 뭔지 진짜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그래 그렇구나 몸으로 소통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데 몸으로 소통한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몸으로 만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청룡에서 연극을 하잖아. 근데 나는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같은 조에서 연습을 하는데도 근데 나는 이 친구들이 되게 내가 마음이 많이 열리고 편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막상 그 친구들 앞에서 뭔가 딱 그 연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냥 내 신체가 진짜 꼭 뭔가 문이 닫히는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딱 몸이 닫힌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나도 계속 같이 뭔가 연습을 하고 막 만나고 또 같이 뭔가 부대끼고 하면서 뭔가 조금씩 이게 모르겠어. 몸이 열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뭔가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는데 뭔가 되게 내 몸이 그냥 좀 편안하다. 뭔가 그때 되게 뭔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몸이 좀 열렸나?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 전보다는 여전히 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그 전보다는 좀 모르겠어. 이게 몸이 좀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연극을 예를 들어보면 연극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막 이런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 갑자기 너무 딱 나를 보고 있는 친구들과 나랑 딱 진짜 뭔가 벽이 생기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역할 자체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잊게 되잖아요. 그럼 그 상황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더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 일상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있으면 아니면 저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과 뭔가 만나는 그 문이 좀 닫히는 기분이 들긴 해요. 뭔가 나도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일단은 맞아. 그 60쪽에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예전에는 공부를 할수록 노동과 화폐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요즘엔 반대다. 공부를 잘할수록 노동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 화폐에 대한 집착과 결핍도 더 심해진다. 실제로 잘 나가는 정규직일수록 빚이 많다. 의사, 변호사, 증권맨, 연예인 등을 생각해보라. 결국 요즘 청년들은 공부복은 꽝이고 일복만 터진 격이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나는 좀 확 하고 나한테 왔던 문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공부를 할수록 뭔가 이런 노동이나 화폐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그러니까 요즘엔 반대라는 것.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하면 할수록 뭔가 노동의 강도는 더 세지고 그렇다고 화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더 뭔가 거기에 뭔가 매이게 되고 맞아. 그러니까 노동이랑 화폐에서 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게 좀 확 하고 와닿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노동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좀 공부라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 위에 있잖아요. 공부복과 학벌은 전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공부는 사실 공부라기보다는 노동에 가깝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제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공부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 요즘 뭐 해? 그래서 공부해 이러면 고시공부. 고시나 뭐 그런 어쨌든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그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거를 언젠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을 위한 어떤 공부라고 생각하기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공부하는 이유가 취직하고 돈 벌려고 맞아. 하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여기에서도 왜 공부가 유용성, 무용성 맞아. 이라고 63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 노는이 장독 깬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배운다.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논다. 그리고 그게 일상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천민백수들이 각 방면의 최고의 고수이자 달인으로 재탄생하는 기적이. 달인이 되려면 이것저것 대충 해선 안 되고 관문 하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분야가 뭐건 다 마찬가지다. 요즘의 선수들은 금메달, 그 뒤에 오는 영광에 대한 유혹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역정을 다 견뎌낸다. 이런 영광이 전혀 없다면 아마 아무도 안 하지 않을까? 만약 그런데도 할 수 있다면 그 재주는 단지 기회가 아니라 인생 역전의 비전이 된다. 무용함의 유용함, 목표 없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금메달을 따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도 부와 인기 말고는 아무것도 누릴 게 없는 우리 시대 선수들을 보라. 목표가 뚜렷하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여기서 그 말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 달인이 되려면 이것저것 대충 해서는 안 되고 관문 하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근데 그 갓바치가 스승을 찾아갈 때도 엄청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목표 없이 해라. 약간 그런 말들이 좀 설렁설렁해라. 정말 놀아버리는 진짜 게을러져 버리는 진짜 마음에 다 하지 않는 그 지점으로 갈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마음을 다 해야 다 하는 게 놀이고
그래야만 배울 수 있고 놀 수 있고 즐겁고 그런 게 좀 너무 놓치고 있었던 지점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는 게 결국에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는 거를 배우는 거겠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게 그러니까 내용에 상관없이 그게 뭐 여기 나오는 검술이든 뭐 표창 던지는 거든 활 쏘는 거든 그런 거 상관없이 온통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다 오롯이 다 쏟는 거, 정성을 다 하는 거, 그 마음을 배우는 게 배움이구나 맞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갓바치 계속 그 부분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뭐지?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쳐서 스승에게 입문하게 된 후부터가 배움이 아니고 그 기다리고 내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뚝심 있게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배우면 어느 장에서 다른 걸 배우더라도 그 뚝심과 그 정성을 다하는 그 성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분야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맞아 그게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테크닉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을 맞아. 주로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지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되게 대단한 것 같긴 해. 이게 목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간에 오로지 내 모든 힘을 다 써. 막 온 마음을 기울여. 맞아. 그게 되게 신기한 감각. 생각해보면 근데 놀 때 그렇게 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딱 배우면서 노는 게 그 배움과 논다는 게 거기서 일치가 되는 거.
그러면 오늘의 네. 밑줄과 수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보라 언니 어땠나요? 밑줄 근대가 비슷한 것도 재밌었고 근데도 맞아. 되게 다르게 읽는 것도 재밌었고 자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네.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